됐다는 고 플라자 합의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근데 홍춘욱 박사님이 쓰셨던 저희가 스터디했던 것 중에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저평가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작동 원리랑 부동산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 경제는 방금 이제 우리 현희 씨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한국의 경제에서 수출은 그냥 대기업이랑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이랑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 돈이 유입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수출 자체는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수출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차피 대기업의 그 수출은 무슨 개개인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돈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실은 주식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채권은 워낙 덩치가 큰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워진 게 부동산에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는 저도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걸 전제로 그냥 현재까지 알고 있는, 얼핏 알고 있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9대 국회 때 금융 관련 상임위원회 있었어요. 정무위원회.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가계부채 관련된 거를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고 가계부채 관련돼서 이제 어떤 금융 대란이 벌어질 거다. 가계부채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금융 대란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그런 틈새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거가 없는 얘기고, 미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총액이 올라간 건 맞지만 이제 물론 전세까지 포함시키면은 실제 데이터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전세를 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있을 때 가계부채 LTV DTI를 70% 60%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LTVI는 알다시피 이제 담보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 우리 집이 10억이다. 10억이면 맥시멈 70%까지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은 DTI는 이제 자기 소득이랑 연동된 건데, 최병천 1년 연봉이 1억이다. 그럼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LTV와 DTI를,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 외국에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경제적 충격이 제일 적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에 걸렸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는 한국은 그동안 경험치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귀납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연역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는 경험치에 의하면 10년 내지 12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그런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니까 부동산 경기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기에 걸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07년도 부동산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7년도가 부동산 정점이었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가 하강기였고, 하강기니까 그거를 좀 부양할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때는 경기를 자극하는 거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경기를 억제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경기 변동 주기 사이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그걸 억제하는 정책을 쓴 거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활성화하는 정책을 쓴 거고, 그다음 다시 지금 이제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 그렇게. 다만 그게 빨리 억제하고 빨리 활성화했냐,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활성화했는 거는 토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메커니즘 자체를, 그런 개입 자체를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기본인 건데, 근데 아무튼 이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여기 이제 일본 사례도 나왔지만 LTV가 120%인데, LTV가, 그리고 이거는 유럽에 우리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LTV DTI를 2006년도에 이제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LTV DTI를 처음으로 제도를 그때 도입했거든요. 2006년도에. 그래서 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부동산 그러니까 그 충격을 덜 받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LTV DTI라는 걸 도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외국은 어느 정도였냐면 LTV가 120%가 나오잖아요. 여기 책에도 일본 사례에서 120% 나오는데 그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어요. 만약에 최병천 제 집이 만약에 10억이다 아파트가 10억이면 10억을 대출해줘요. LTV 100%까지. 근데 나중에 가격이 12억으로 오르잖아요. 그럼 쫓아가서 2억을 더 대출해주는 거야. 은행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 갑자기 10억으로 줄어들면 이제 120%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0억 했다가 12억 됐다가 다시 10억 되면 이제 남아있는 LTV는 120%에서 120%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제 세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LTV DTI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거를 LTV는 그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LTV는 은행이 가격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 그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담보 비율을 책정하는 게 비율인데 원래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 금융기관의 이게 철학이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이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일환으로 그 정책을 도입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부도나지 않는 거가 관심사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금융 건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융 시스템의 안정, 우리 아까 전에 그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주고 뭐 금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LTV를 도입했던 기본 발상 또는 정책적 도입 취지는 그 이제 그 금융기관의 건전성. 왜냐면 부동산은 뭐 10억인데 20억을 대출해주면 그게 갑자기 가격이 다운되면은 금융기관 자체가 시스템 위기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전반적으로만 관리한 거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DTI는 좀 철학이 다른 건데 DTI는 소득이랑 연동된 거거든요. 소득이랑 연동돼가지고 뒤에 이제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빌려주는 건데 DTI 기본 철학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 철학이에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LTV와 DTI 두 가지를 동시에 법제화한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고 다만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이 오히려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충격을 덜 받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 사례를 이제 그 활용하는 나라는 있고 근데 DTI는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약탈적 대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약탈적 대출이란 말은 약탈적 대출에서 약탈적 대출을 판별하는 핵심 능력은 기준점은 뭐냐면 상환 능력과 연동되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10억이면 뭐 7억을 빌려도 관계없는 거고 근데 연봉이 1억인데 연봉 1억인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주면 안 될 거잖아요. 나중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재산을 다 압류하거나 뭐 이런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LTV와 DTI는 철학이 다르다.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DTI는 금융 소비자의 어떤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건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주 예외적인 나라인데 도입하는 취지는 뭐냐면 주택가격 안정화예요. 실은 이제 이거는 한국적 특성인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들을 주택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거를 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래서 국회 의결 없이 수시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LTV DTI를 뭐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 전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LTV DTI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도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거를 아주 열심히 그 이슈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단정적으로 장담하지 못하지만 저도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뭔가 정돈된 책을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점이 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방금 제가 그 우리 한겨레 신문 기사 올린 것 중에서 올린 게 뭐냐면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해명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한국은행 관계자의 해명은 저도 옛날에 그 국회 보좌관을 들었었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여기서 북유럽 국가들이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근데 여기 한국은행 관계자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 우리 방에 올린 거에 의하면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고라는 아까 전에 이제 유진 씨가 말했던 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은행 관계자 해명은 북유럽 국가들은
유로존으로 퉁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유럽 나라 다 개별 국가가 다 다른데, 그래서 이 기사 자체가 협회고 나바리구 간에 이게 뭐 세계마적으로 워낙 뻥치는 데다가 세상에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보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저도 이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어떤 경제위기, 가계부채발 경제위기를 막 이슈화 시키려고 이제 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도 제가 봤던 자료도 아마 뒤집은 옛날 그 자료가 있을 텐데, 북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멀쩡하다. 이게 이제 핵심 해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아까 말한 LTV, DTI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이 일본 플라자 합의와 영플라자와 루브르 합의를 정리하고, 우리 지난번 했던 책 중에서 홍춘욱 박사의 50가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이거는 그 책도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부분 일본이 그 버블이 터진 거가 이 책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장을 다 보지 못하고 대충 한 반 정도 봤는데, 이분은 한국의 IMF가 생기는 과정을 제가 보기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의 금리 환율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깔끔하게 핵심 그래프를 정말 엑기스 중심으로 간명하게 잘 정리했는데, 한국의 IMF 과정은 설명이 되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적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예컨대 그 1995년 고베 대지진을 통해서 엔화가 강해졌다가 다시 약화됐다. 그래서 이제 4월에 역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그 자체는 제가 이제 몰랐던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데, 왜냐면 이게 한국의 IMF 사건이랑 어떤 연계를 맺게 되냐면, IMF 사건이 아시다시피 이제 97년 11월 20일 날 터지는데, IMF 사건이 터졌던 여러 가지 원인은, 하나는 이제 단기 금융을 과도하게 써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때 우리나라가 실물 경제가 어려워져요. 실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면, 국내 경제는 되게 좋은데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해요. 그게 95년, 96년 2년 또는 3년간 IMF 전 95, 96, 97인가가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냥 제가 한국 경제 IMF 사건 터졌을 때 관련된 우리 책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책으로는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한국 경제라는 책이 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책들은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했던 거는 기적에서 성장으로, 기적에서 뭐랄까 성장으로, 그러니까 기적에서 안정으로,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기적에서 성숙으로, KDI 보고서 책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예전에 제가 IMF 관련해서 공부했던 거 보면은 일치된 견해가 이제 실물 경제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96년, 97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난 핵심인데, 이 책을 보고 제가 역플라자 합의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난 거구나. 그러니까 N 약세로 돌아선 게, 그러니까 95년 1월에 고베 대지진이 발생을 하고 95년 4월에 역플라자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역플라자 합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합의가 아니라 그냥 엔화 약세를 국제사회가 용인해 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래 플라자 합의라는 거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한 합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라자 호텔에서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오건영 씨가 역플라자 합의라고 네이밍을 붙인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경제 공부한 이후로 역플라자 합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통용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오건영 씨가 임의적으로 이번에 신조어를 만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1997년 IMF 사건이 터진 거는, 제가 여기 우리 카톡에 올린 게 있어요. 단체 카톡방에. 제목은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했었던 2018년도에 개봉했던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왜 틀린 영화인지, 영화 전반적으로 음모론에 기반한 영화였는데 왜 이런 음모론적 시각이 한국 국민 다수 또는 한국 진보에서는 다수의 정서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제가 당시에 영화를 보자마자 우리 그 신성장학파 그때 단체 영화 번개했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올렸던 얘기인데, 여기 보면 알지만 IMF 요구는 이제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단기 금융자금을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1년을 기준으로 단기로 하고 1년 이상을 장기로 표현하는데, 1년 이하의 단기 외환자금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한답시고 우리 OECD 가입을 목표로 하면서
금융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 우리나라 기존의 시스템이랑 안 맞게 금융 규제를 많이 풀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종금사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은 거의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호황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면 금리 차익으로 예컨대 단순하게 말하면 1%로 금리를 빌려와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10%였다. 아니면 11%였다. 일본은 1%인데 한국은 11%였다 그러면 1%에 빌려와서 여기서 돈만 빌려주기만 해도 자동방으로 10% 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단기 자금을 빌려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단기 자금을 대규모로 유입하게 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에고 근데 기적에서 성공을 한 책을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저기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에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1997년 IMF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 약 500%였어요. 근데 IMF 이후에 부채 비율이 150%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IMF 이전과 이후에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걸 딱 하나로 꼽으라면 부채 비율이 바뀐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이 늘어났던 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은행과 기업의 관계도 부채 비율이 컸었고 우리나라는 재벌 자체가 금융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계열사 50개가 있다고 치면 건실한 A 재벌 계열사가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데다 돈을 꿔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벌 계열사 그 자체가 금융기관 역할을 해요. 내부에서 일종의 걸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상호 지급 보증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게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도입이 돼요.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은행이 기업한테 빌려주는 것도 왕창 빌려줬었고 대표적으로 대우 같은 데는 부채 비율이 한 800%, 1000%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기업한테 빌려줄 때도 왕창 빌려줬고 그다음에 재벌끼리도 서로 누가 얼마를 빌려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로 돈 서로 자기네 빌려줬고 그리고 또 원청이 하청 협력업체한테는 어음 방식으로 또 돈을 빌려준 거죠. 어음도 하나의 부채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그 IMF 이후에는 BIS 비율을 8%. 그러니까 금융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못 빌려주는 거예요. 8%라는 게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벌 계열사끼리는 연결 재무제표를 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파악되도록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어음은 폐지되는 방향이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각 작동을 해서 부채 비율이 500%에서 150%까지 줄어들어요. 근데 한국은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마치 그 IMF 직전에만 그런 것처럼 얘기했는데 부채주도 경제 성장은 한국 경제의 고유한 성장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만약에 현지상 부채 비율이 500%다 평균 이제 500%가 만약 평균 150%다 비유하면 자본금이 1억 있을 경우 투자를 맥시멈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5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500%라는 얘기는 자본금은 1억밖에 없는데 5억까지 쫙 다 땡겨가가지고 5억을 투자한 다음에 고용도 5억원어치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도 5억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도 5억만큼 하는 거야. 그런데 부채 비율이 150%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도 1억 5천까지밖에 못하는 거고 고용도 1억 5천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이게 IMF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가장 거대한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본금 1억 가지고 5억까지 투자를 하면 일단 투자율이 높았을 거잖아요. 엄청난 이제 과잉 투자이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과잉 투자고 높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그냥 고투자예요. 고투자. 그 엄청난 그 이제 고투자를 한 거죠. 높은 투자율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투자율이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채율이 150%가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자도 150%밖에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이게 줄어든 거거든요. 한 5년 사이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주화를 한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이제 이게 다 헛소리들인 건데 한국의 그 IMF 사건이 터져서 한국의 신자유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는 이론적 지지 기반이 주주자본주의라는 거였거든요. 주주자본주의가 되면 단기 수익성을 극대화해가지고 투자 시계가 짧아지고 배당 중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실제로 이 폴 볼커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주주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다라는 이론을 막 미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국의 진보 경제학자 하는 사람들이 막 그걸 떠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봤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주장 전부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일단 배당이 높아지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배당이 제일 적은 나라고, 그리고 주주한테 배당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재벌들은 자기네가 코딱지만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이 계열사 자금들을 통해서 자기네가 전체를 지분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총수는 뭐가 제일 유리하냐면 내부 유보가 가장 유리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의사결정을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잠깐 나오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배당이 없는 거야. 재벌 체제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재벌 체제가 배당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거는 영원히 그냥 가는 거다. 그게 한국의 이제 그 그러니까 평가보다 낮은 주가 등등 핵심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경제 성장, 고용, 성장 어쩌고 투자 이런 게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그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부채주도 경제 성장, 박정희 모델,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 근데 기적에서 성장으로는, 기적에서 성숙으로는 책을 보면 엄청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그 부채주도 경제 성장 모델은 근본적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환 위기 가능성이에요. 부채주도 경제 성장은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데, 한국은 외환 위기가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97년만 외환 위기가 온 게 아니라 2차 오일 쇼크였던 1979년도에 외환 위기가 오고, 박정희 그 죽을 때쯤에 부마항쟁이라든가 그때 한번 외환 위기고, 또 하나는 1972년도에 외환 위기가 와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1차 오일 쇼크랑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홍춘욱 박사의 그 50대 사건을 보는 돈의 역사랑 연결시켜서 하면 1972년도에 세계사적으로 사건이 있는 게 뭐냐면 닉슨 쇼크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해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해체가 돼요. 그때 이제 원래는 그 금을 가지고 오면 달러랑 금을 교환해 주는 거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을 교환해주고, 금을 가지고 오면 달러를 교환해주면서 미국이 이제 이 금이랑 연동한 달러 본위제를 했던 게 1945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본 방식인데, 금태환 정지가 되면서 국제금융시장 요동을 쳐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그때 외환위기가 벌어져요. 그래서 1972년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1979년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1997년 외환위기가 벌어져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지금 3번 벌어진 건데, 1972년에서 79년도 외환위기가 안 벌어지고 97년도에만 외환위기가 실제로 벌어져요. 72년도랑 79년도 왜 안 벌어지냐면 미국이 막아줘요. 한국 망하면 안 돼. 니네 망하면 공산주의가 들끓을 수 있어. 북한이 침략하거나 혁명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979년도에 기적의 성숙이라는 책을 보면, 기적의 성숙이라는 책은 KDI 박사들이 당시 그 당사자들을 인터뷰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시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미국이 막 돈을 막 빌려주고 전 세계 지급보증을 해줘요. 한국 망하지 않도록. 왜냐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1972년 외환위기와, 그래서 이게 부채주도 경제성장은 구조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체제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체제예요. 근데 왜 안 망했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망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공산화 가능성. 그래서 1950년에 농지개혁이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농지개혁도 한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과 그다음 국내적으로는 진보적인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3자의 합작품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부채주도 경제성장, 강력하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던 건 냉전 체제였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은 한국이 망하지 않게끔 막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태여서 망하지 않겠는데, 97년도에는 소련이 91년도에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공산화될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돈을 빼먹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IMF가 자기네 이제 돈 빼먹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니네 자본시장 개방해, 금융시장 개방해, 뭐 개방해를 요구하는 대가로 이제 구제금융 같은 거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 현상과 정치적 현상과 국제적인 정치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인 거여서,
그래서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는 되게 복합적 사건이라는 거. 아까 말한 부채 비율의 변화, 그다음 국내 김영삼 정부의 실책, 과도한 그러니까 성급한 자유화, 성급한 금융 자유화, 그다음에 원래 부채주도 경제 성장은 한국의 박정희 이후에 고유한 경제 모델이었고 그 덕택에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덕택에 엄청난 투자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자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말한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의 보살핌,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유였는데 어떤 외교 관계가 변하고 냉전이 해체되고 미국은 보살펴질 이유가 없고 미국의 인센티브의 변화 등등이 97년 IMF가 발생한 이유인데